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미국의 6월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됐고, 이것이 내일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 미국의 7월 옵션 만기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간략하게 좀 안내 말씀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3월서부터 격하게 상승세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 6월에도 인플레이션율 증가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지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 지속해야 된다. 충분히 경기 부양을 못했을 때 그 뒤에 미국의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 못하게 되는 후유증이 더 크지. 버블에 대한 우려,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로 충분히 경기 부양을 못하게 됐을 때 그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돼야 된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옵션 만기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성을 미치고 있는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가격 차트에 수많은 선을 긋고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구름대 여러 가지들을 엘리어트 파동을 갖다가 그려봤자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누가 와서 과거에 수만 퍼센트의 누적 승률을 기록한 누군가가 와서 또다시 선을 그어봤자 승리할 확률이 몇 번 반복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1로 수렴하게 되게 됩니다. 가격 차트에 움직이지 않는 실체, 미국의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을 국가 정책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 연동되게 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6월에 5.4%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저희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미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2020년 3분기서부터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던 이 3분기 이후로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공유해 왔었죠. 3분기를 넘으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횡보세를 나타내다가 갑자기 격하게 증가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미국이라는 경제의 바스켓이 요거라면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계 수준의 유동성이 필요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통해서 낮아져 있었던 이 시중 미달러 유동성 계속해서 증가시키던 그런 시절이 이었었고 2020년 3분기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되면서 미국은 활성화될 수 있는 임계 수준까지 시중 미달러 유동성 공급 규모가 차오르게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바스켓 속의 유동성이 충분히 차오르게 됐으니 여기다가 이제 더 집어넣게 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매우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파월 의장은 2020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토시 하나가 안 바꾸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는 아직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개선세를 계속 진행해야지 된다. 현재 버블에 대한 우려,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과도한 이와 같은 물가의 상승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우려들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의 규모를 줄이거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순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는 버블에 대한 우려,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제때 이 시기에 충분히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도래할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의사결정이고 이와 대한민국은 다르죠. 한국은행은 연내에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2번을 진행해 보겠다. 황당한 얘기예요. 정부 정책을 비판 안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 나오게 되게 돼요. 왜냐? 미 연준 의장은 지금 한국은행장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2016년에서 2018년도에 해봤어요.
자, 2008년도에 미국 경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게 됐고,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은 이 파란 선을 나타낸 것과 같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함으로써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을 지속해서 초저금리를 유지를 해왔어요. 근데 2016년으로 다가가게 되면서, 야, 2008년도서부터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해왔으니 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었던 기간이 꽤 길었지. 현재와 같이 이로 인한 버블에 대한 우려,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해. 따라서 기준금리를 소폭 2번 정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 소폭 인상해보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의 물가가 5%에 접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야, 기준금리를 이렇게 2번 올렸는데도 물가가 올라간다. 야, 기준금리를 지금 2.5% 수준까지 올려보자. 확 올리게 되게 됐죠. 이 과정 속에서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주요 경제지표의 실적은 둔화세를 넘어서 마이너스에 나타나는 침체세가 나타나게 됐고,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즉, 현재와 똑같이 과도한 유동성에 의한 버블 증가에 대한 우려, 초저금리 기조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을 하게 되니까 그와 같은 우려가 발생이 되게 되고, 또 하나는 부채 증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현재와 똑같은 그런 우려들로 인해 지금 한국은행장이 하겠다는 것을 미연준 의장이 2016년에서 2018년에 몸소 직접 해봤고, 트럼프가 격렬하게 증오한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이와 같은 우려를 잠재워야지 되겠다. 나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점진적으로 올려봤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를 하게 되고, 미 달러 시중 유동성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게 되니 원인을 찾게 되니까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얘를 2019년 08월에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를 했어요. 이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라는 것이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서부터 현재까지도 어떠한 경제경영 분석기관, 금융분석기관도 이와 같은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입과 매각이라는 게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떠한 방향성과 변동성을 미쳐왔는지를 분석해서 공유하는 곳이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 4월에 미 연준이 대규모 보유자산을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하겠다는 것을 언론에다가 발표한 그 뒤에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지속해서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입과 매각이 왜 진행이 되어 오는 것이고, 이것이 종료되게 되면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방의 방향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2019년 4월에서부터 계속해서 분석해서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드렸고, 2019년 08월에 얘가 이제 조기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09에서부터 그와 같은 분석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분석 결과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는 진척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왔죠. 이런 내용들을 어느 곳에서도 분석해서 공유하고 있지를 않아요. 최근에 이제 2021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주요한 이제 금융상품들의 조정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놀라운 것들을 확인하게 됐죠. 과거에 아무리 많은 명성을 쌓은 사람이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건, 결국은 가격 차트 꺼내놓고 거기다 선거구상 헛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실패할 확률, 성공할 확률 2분의 1에 성공할 확률을 통해서 명성을 쌓았다면 나머지는 늘 그래왔듯이, 과거에 유명한 기술적 분석가들이 그래왔듯이 결국은 실패할, 깡통을 찰 확률만 남았구나라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와 같이 미연준 파월 의장은 지금 한국은행장이 하겠다는 것을 과거에 직접 경험해봤고,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미국 경제가 충분히 활성화됐다는 것을 경제지표로 확인되지 않는 시기에, 달리 표현하면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중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늦추게 되게 된다면 어떠한 폐해가 생기는지 직접 확인을 하게 됐고,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를 하고 미달러 유동성 유실 현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인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도 조기 종료를 했어요. 그 뒤서부터 미국 경제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개선세가 진행되어져 왔죠. 그렇기 때문에 미원준 의장은 한 번 경험해 봤었고 그것의 잘못을 스스로 잡아봤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부채 증가되는 게 걱정입니다. 이와 같이 유동성 공급이 지속됨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경제에 또 문제를 만들게 되게 됩니다. 와 같은 여러 가지 우려들을 이미 경험해 봤죠. 미원준 파월 의장은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현재는 충분히 미국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경기 부양이 지속돼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다만 물가의 상승세가 5%를 넘어가는 기간이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면 실물 경제의 개선세에 좋지 않은 영향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 연준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미국 물가의 빠른 증가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정책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때가 되면 공개방송에서도 공유를 드릴게요. 이와 같이 미 연준은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경기 부양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인 원인은 있지만 그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미국의 대형주 지수,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인도의 주식가격 지수, 중국의 주식가격 지수와 같이 대부분 다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가격 지수들은 4월서부터 만들어진 박스 상한 수준에서 그간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게 되는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동일하게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죠. 에이, 거짓말 마셔.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미국이 같이 가게 됩니까? 옛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분들의 주장이 그와 같아요. 지금은 천지가 개벽했어요. 여기에 이제 모바일로,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컴퓨터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되지만 모바일로 네이버에 접속하게 되면 여기에 경제지표라는 메뉴가 뜨게 돼요. 그거를 누르게 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유치원인데 한글을 뗀 유치원생이 됐든 간에 그 경제지표 메뉴를 누르게 되면 60초라는 시간 동안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가 넘는 경제지표를 누구나 다 공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절, 과거와 같이 특정 경제학 분야의 명성이 자자한 전문가들만 경제 현상을 분석을 해야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어떤 경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떠한 경제 지표의 인과성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됐을까? 일정 기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그와 같은 인과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같은 기간에 연동되어서 움직이게 됩니까? 헛소리 마세요. 여기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여기 이제 주상지라는 좀 낯선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2020년 3월 25일 공개 방송 자료를 업로드해 놨어요. 저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되어져 있죠.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해 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복수의 투자 조직들은 우리가 늘상 대한민국의 주식 채널을 틀게 되면 심지어는 정규방송에서도 연예인들 나와서 가격 차트에다 선 몇 개 긋고 한 나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투자 조직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 차트, 일본 가격 차트 열어놓고 선 긋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요,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지를 못해요. 짧으면은 수주일 동안, 길면은 몇 개월 동안 매수나 매도의 방향성을 가지고서는 진행이 되게 돼요.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을 하게 되고 1개월과 3개월 파생시장의 만기 때마다 방향성과는 상관없는 변동성을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해 오고 있는 그들이죠. 또한 이와 같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이익들을 통칭해서 한먼이라고 불리게 되게 되고, 그들은 이와 같은 거대 자금을 통해서 미국이든 아니면 일본이든 대한민국이든 중국이든 또는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국가의 주식시장이 있다면 그러한 주식시장도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여 오고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구분되는 사계절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병되게 됐을 때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죠. TV를 틀어도 경제대공황, 뉴스를 봐도 경제대공황보다 더 큰 경제 충격이 다가오게 된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여기서 떠든 얘기를 갖다가 또 한 번 다른 곳에서 또 떠들고 그랬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경제대공황 같은 시기가 아니에요. 겨울의 장세가 아니라 봄의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공유해 왔고 경제대공황을 운운해왔던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100%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과를 하는 언론사가 한 군데도 없죠. 왜냐? 자본주의 속에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언론사의 대주주가 자본가예요. 당연히 공정한 언론의 보도가 될 수가 없죠. 또한 저희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2020년 3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기 때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폭락 현상이 정확히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게 되면 반등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3월 초서부터 공개방송 또한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진행했었던 이와 같은 방송 내용을 근거자료로 여기에다가 남겨놨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게 돼도 동일한 영상이 나오게 되게 돼요. 이 폭락기가 반등이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 인버스를 추가로 하락을 예상을 해서 인버스나 인버스 이베스를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드려 왔었죠. 이와 같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많은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경제지표의 분석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은 지속해서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1개월과 3개월마다 언론에서 더 떨어진다! 그럴 때가 오히려 저렴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절이라는 것을 직접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공유를 해왔었죠. 미연준 의장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현재 수준의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글로벌 옵션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옵션 지수는 하방 변동성이 강화될 때 상승하게 되는데 반대로 여기에 녹색 선을 나타낸 것과 같이 2020년 9월서부터 현재까지 제한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옵션 만기가 좀 있으면 내일이죠. 미국의 7월 옵션 만기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이 제한된 하방 변동성 특징을 유지해주고 있죠. 또한 글로벌 선물 가격 지수의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빅스 공포지수를 보게 되면 이 글로벌 옵션 지수와 매칭을 하게 되면 재미난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글로벌 옵션 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시절을 1번부터 12번으로 명기를 하게 됐고 공포지수가 치솟게 되는 공포심이 커지는 기간이 당연히 여기에 연동돼서 매칭이 돼야지 되겠죠. 이와 같이 옵션 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현물 시장에도 하방 변동성이 커지게 되게 된다. 지금 보게 되면 옵션 시장의 하방 변동성도 제한되고 현물 시장의 공포 지수도 제한되는데 특정 금융 섹터들은 아까 봤었던 4월부터 형성된 박스권에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가 이와 같이 돌아서는데 이 밑에 와 있는 애들이 있죠. 즉 옵션 시장에 의한 변동성이 아닌 다른 파생시장의 선물 시장에 의한 변동성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도 좀 말로서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공포지수를 보게 돼도 현물 시장이 다시 이제 하방 변동성이 커지게 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공포지수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힘들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나는 모르겠고 공포지수의 가격 차트만 보게 되면 봐보쇼. 이와 같이 고점이 낮아지게 되고 저점이 유지되는 것은 수렴형이라고 말하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위로 뚫리거나 밑으로 뚫리게 되게 됩니다. 이때는 위로 이렇게 뚫리게 되게 됐죠. 지금도 봐보쇼. 이와 같이 수렴형이 진행되고 있고 저점이 더 낮아지게 되는 하락세기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얘가 위로 뚫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다시 하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적어도 50대 50의 확률을 갖습니다. 어떻게 공포 지수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뭐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위로 뚫릴 수가 있다고 분석이 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단언해서 말하게 됩니까? 자, 이 가격 차트만 보면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가 여기다가 선을 뭐 어떻게 긋든 말든 보조지표를 갖다 띄우든 말든 이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는 여기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이번 주 화요일날 진행됐었던 공개방송 내용을 통해서도 검증해 드린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기술적 분석대가 제시 리버모어와 같이 수만 %의 누적 승리 확률을 기록한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반드시 실패해서 깡통을 차게 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해왔었고, 그러한 유명했었던 기술적 분석가들의 대부분의 말로는 40대 넘어서 나이 먹어서 깡통을 차게 되면 권총 자살로 다 삶을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와 같은 길로 갈 필요가 없죠.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몸소 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현재는 천지가 개벽했다고 말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던 유치원생, 한글 읽을 수 있는 유치원생이 되게 됐던,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지표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60초라는 시간 동안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까지의 경기지표의 실적을 무료로 다 확인할 수 있고, 왜 아직도 게으르게 가격 차트에다 선 긋는 그 쾌락함을 누리게 됐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깡통을 차봤다면 이것을 넘어서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공포지수에 대한 경제지표를 통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한 결론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 자료로 나타냈죠. 과거의 공개방송에서도 봤고 그 진척도만 지금 달라지게 된 거죠. 여기에 녹색 선으로 공포지수의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죠. 수명주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닌, 만약에 낯설게 느껴진다면 본인만 낯선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라고,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언론 뉴스들을 통해서 반도체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지게 된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게 된다 와 같은 수명주기 철학을 통해서 생로병사와 같은 이야기들도 들어왔고, 그게 다 수명주기 이론이에요. 사회과학 속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검증받은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수명주기론이 되게 되고, 다만 이것을 갖다가 경제지표의 분석, 금융시장의 분석에 접목한 것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 재산권에 포함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료 캡처를 통해서 방송에 나가서 내가 분석했어 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 공개방송 근거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공포지수의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고,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게 돼요. 윤회가 종료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생애를 만들게 되고, 1차 상승을 이 중간에 붉은 선으로 나타낸 경유지,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가 상승한 다음에 휴지기를 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삶을 꽃을 피우는 마지막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지우고선 보면 이 공포지수는 이미 상승생애가 종료가 되게 됐어요. 현재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 중에, 이 하락 중에 이 경유지에서 2번 정도의 반등을 만들었고, 지금 태동기 마력, 성장기 초입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반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밑으로 귀향하는 하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앞서서 봤었던 가격 차트의 빅스가 왜 수렴형 패턴을 또 만들다가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지 여기서 수명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참고로 이와 같은 수명주기 분석 방법론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의 검증을 통해서 설정이 된다는 것, 단순히 가격 차트에다 선을 긋는 기술적 분석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7월 미국의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게 된다면, 또한 각 금융상품별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성상으로 하방 변동성이 커졌던 금융상품들도 7월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게 되면 방향성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국의 6월 물가 급등 현상과 내일 모레로 다가온 미국의 7월 옵션 만기 변동성에 대한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매번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이고 1개월과 3개월의 파생시장 만기 때마다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하방에 베팅을 하는 시기, 공포지수를 갖고 인버스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인버스를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방향성이 상방일 때는 인버스 갖고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하방의 방향성으로 전환되게 됐을 때 인버스의 포지션을 일정 부분을 누적해서 가져가는 게 적절하고, 지금은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개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늦은 시간 평일날 퇴근하신 주무시기 전까지의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시간을 투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신을 통해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